안녕하세요. 10년의 세계사 두 번째 미래를 쓴 구정은입니다. 저는 신문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함께 쓴 이지선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지금은 둘 다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세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10년의 세계사라는 첫 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때 주제로 꼽았던 것들이 이제 세계를 떠받치는 저임금 산업,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 문제, 점점 커져가는 이제 빈부격차, 그리고 기계 시대의 노동, 이런 것들을 다뤘고, 그 다음에 뭐 거대 도시 문제, 점점 늘어가는 이 슬럼, 그 다음에 기후 재앙,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 이주민 문제,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그다음에 전염병의 세계화, 이런 것들을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내면서 그 주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어요. 사실 우리가 혼란스럽게 여기는 변화라든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들이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 글로벌한 현상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인데, 6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그 변화가 예상했던 방향이긴 한데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년 전에는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제로아워 노동 이런 걸 다뤘다면은 지금은 아예 플랫폼 노동, 기경제 이런 것들을 옮겨갔고, 그리고 또 전염병의 세계화를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사실 예측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대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나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느 쪽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가? 그 이전에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참 이 극심한 경쟁을 어떻게 공생으로 바꾸고 또 이 사회와 자연 양쪽의 파괴를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까, 근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공저자들이 내린 결론은 가능하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변화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향을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시해주는 사례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배워나가고 학습을 하는 그 논리 자체가, 그 알고리즘, 그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편견도 배울 수 있다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모든 이 사람의 행태를 보고 배우는 것 중에 우리의 편견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위험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 기계가 배우게 하는 것을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서, 선생님들에게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사회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점점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강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대체로 부모와 사회가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서 양육을 해요. 또 아이 하나가 자라서 물론 개인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속에 대체로 그냥 n분의 1의 힘을 갖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인공지능은 그렇게 아이들처럼 배워나가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가르치는 면이 크죠.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르친 것들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통계적, 누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배워나가는 인공지능이 가진 힘은 어떤 한 개인이 가진 힘보다, 사람이 가진 힘보다 너무나 압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우리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차별,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정도, 우리의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것과 함께
인공지능이 이미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우리의 행동에 적용이 될지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공지능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일 거라고 느낀다는 점,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또는 인권의식의 이슈들이 다 녹아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분명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ESG라고 하면 그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는데 통칭해서 이제 경영 관리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경영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도 투명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엔 뭐 CSR, 사회책임 이렇게 불렀던 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향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개념인 거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기업들을 감시하고 기후 대응에서 앞서 나가게 만드는 거, 이런 시민의 힘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연기금을 감시한다든가 이런 행동이 시민들 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맞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개별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아예 산업 자체가 탄소 중심인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산업정책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기업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은 미적미적 대충 뒤에 따라가는 수준으로 하면 되겠거니 이제는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룰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규정이 되고 생존의 지렛대가 될 거예요. 더 이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경쟁을 공생으로 만들고 사회와 자연 양측의 파괴를 보존과 공존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모두 인간의 일,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결정해 나갈 일들이기 때문이다.